자, 학생 여러분, 또 한 주일 잘 보내셨죠? 이번 주차에는 지난 시간에 GIS 데이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주요한 GIS의 기능까지 확인을 좀 해봤고, 이번 주는 이제 그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데이터들에 대한 집합을 구축을 하게 될 겁니다.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 그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특히 몇 주차에 걸려서 잠깐씩 얘기를 드렸지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RDBMS, 여러분 분들이 GIS의 가장 기본적인 분석을 위한 기본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 좀 점검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실 공간에서 다양한 사상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패턴들이나 어떤 내용들을 분석하기 위한 공간 분석에 관련된 여러 기법들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디지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들에 이용을 해서 뭔가를 결과물들을 뽑기 위한 다양한 분석 기법들을 동원을 할 텐데, 이 GIS라는 파트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들은 크게 이제 어떤 파일로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일 자체에 보면은 이 파일은 크게 세 가지의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파일은 큰 틀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또 마지막으로는 검색자라는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기록이라는 것은 일단은 컴퓨터에 의해서 자료들이 저장이 되는 경우에 서로 관련이 있는 자료 항목들 간에 있잖아요. 그것을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핑한 형태로서 저장이 되는데, 그 기록은 지금 아래 보면은 예시의 그림이 있는데요. 하나의 표 내에서 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행. 그죠? 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지금 보면은 이렇게 1행이 있고 2행이 있고 3행이 있고 4행이 있는데, 이러한 행, 즉 영어로 로우라고 될 거고, 이걸 행이라고 하면서 기록이라고 기록합니다. 레코드라고 하고 특정 요소에 대한 정보들을 표현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록 1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김유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에 대한 관련된 이하의 영역과 검색자에 연관된 정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레코드 넘버 1이라는 것은 대표되는 것으로서 내가 이거를 이름으로 보겠다 해서 이름에 대한 대표 기록으로서 보게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구조의 첫 번째 내용인 기록입니다. 두 번째는 영역인데요. 필드라고 하죠. 필드. 이제 이 하나의 기록은 여러 개의 필드를 구성을 합니다. 필드. 예를 들어서 김유씨라는 학생은 소속되어 있는 학과는 사회환경공학과라는 학과의 영역이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물론 이름의 영역도 있지만 또 내가 추가적으로 입력한 정보에 의하면 학번이라는 정보로 2018, 2018 학번으로서 학과 12, 그 다음에 학번의 학생 번호로서 145번을 부여받은 고유한 학번 번호들을 영역으로서, 즉 필드로서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성별로서 구분을 시켜서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한 영역으로서 구성을 시키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검색자라는 내용인데요. 영어로는 키라고 불러요. 키는 자료 파일을 검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별한 키워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아래에서 보이시는 예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검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어로서 기록되어 있는 각 내용의 최 첫 번째 영역으로서 주어져 있는 이름이라는 거 있죠. 그 이름이 하나의 검색자의 역할로서 구성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래 예시에서는 이 이름을 검색자, 즉 키로 볼 수 있을 거고, 그 외의 영역들이 있죠. 학과 내에 소속되어 있는 신소재공학과나 화학공학과, 건축공학과 이런 것들이나 다른 학번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영역 내에서 속성 영역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영역. 그래서 대학 내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구성 성분들에 의해서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한 검색자 즉 키로서 잡게 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이름으로 학생의 이름으로 보통 구성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키워드로서 삼게 되는 걸 이런 거 대부분 이제 GIS 데이터에서 구성되는 데이터 구성 요소들은 이렇게 세 가지의 파일 구조로서 갖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러한 정보들이 여러 정보들이 모여가지고 좀 엄청난 다양의 정보들이 구축이 되겠죠. 그것들을 어떤 구조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정렬화된 형태들로 구성이 되지 않으면 되게 검색하는 데 있어서도 오는 문제가 될 거고요. 또 뭔가에 대한 연관성이나 관련성이나 또 어떠한 구조적인 연계관계 이런 부분들을 검출해내고자 할 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부분들을 서로 데이터들을 자료들을 좀 모으게 되겠는데요.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많이들 들어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막 이제 뭐 여러 다양한 사회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포함을 해서 지내오는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이 구축이 돼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부적인 것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아왔죠. 그래서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뭐 이제 정보공학과 이런 쪽 전공은 아니니까 하지만 기사 시험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이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은 저 세부적인 내용까지 깊이 있는 부분들을 물어보진 않지만 GIS라는 것 자체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근간으로 해서 다양한 공간 분석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의사결정을 위한 어떠한 결과물들을 도출시키기 때문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GIS 초원 파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GIS의 구성 요소에서 가장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파트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축 부분이었어요. 따라서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다라는 것은 일단 비용과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에 어떠한 사용 목적에 대해서 개발자와 또 사용자가 충분히 논의한 후에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이루어질 수 있고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GIS 사업에서 실패 사례들, 초창기 때 이제 GIS가 대한민국에 도입이 되고 구축을 할 때 가장 많은 실패했던 부분 중에 대한 실패의 빈번한 사례가 발생됐던 부분들이 이 DB 설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유지 관리에 GIS가 전체적으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좀 이해가 쉽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좀 보시면은요. DB에 대한 장점, 자료에 집중이 가능하다. 데이터에 집중이 가능하고 어떠한 데이터의 포맷적인 부분에 대한 표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구조적으로 저장이 가능하다. 또 소스, 데이터가 발생된 소스가 다른 자료도 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우리가 입력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연계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DB로 하나 정리가 되면은 자료에 대한 검색이나 어떤 정보들을 추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되게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의 DB가 구축이 되면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이 해서 이런 정보 추출이나 검색이 가능하게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또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어 있으면 그것들을 편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DB의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단점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전문가들이 먼저 직결돼서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초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용과 유지 관리 비용이 상당히 고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또 제공되는 정보 자체가 어떤 조사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GIS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실 공간에 뭐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활에 영위되고 있는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정보들이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조사 비용들, 그리고 또 측량 비용들, 공간 정보 데이터들을 구축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을 구축에 있어서 연계시킬 수 있는 비용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런 정보들이 구축되는 가격들이 좀 많이 고가이다.
또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어떠한 정해진 자료의 흐름 파악과 구성품에 대한 구비가 필요하다. 즉 어떤 정해진 자료에 대한 내 카테고리를 어떤 목적에 의해서 GIS DB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그 DB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 어떤 데이터들의 카테고리를 어떻게 정할 건지, 앞서 봤던 것처럼 학교의 생활에 관련된 학교 안에서의 뭐 어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DB 구축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생의 이름, 학번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겠죠. 소속이나 그다음에 학년 정보, 성별에 대한 정보, 성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모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카테고리 정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이런 DB들은 어떠한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필요하겠죠. 그런 서버들, 그리고 DB를 검색할 수 있는 부분, 또 DB를 구축할 수 있는, 또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등등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에 대한 구비가 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또 데이터베이스, 이 정보가 고가이다라는 건 개인정보를 포함해서 수없이 많은 중요 정보들이 포함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을 분실하는 거나 망실할 수 있는 데 확실한 보안 조치가 또 필수적이겠고요. 이 분실과 망실에 대한 책임 자체는 어떠한 외부적인 악의적인 뜻을 가지고 침입하는 외부 침입에 대해서 개인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 유출이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이나 정보 관리에 대한 부분들의 책임에 대한 의무 부분들이 상당히 무겁게 주어진다는 거가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들을 좀 더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 앞에서 정의해서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줄여서 DBMS라고 부릅니다. 이 DBMS 정의가 뭐냐? 이런 자료, 정보들에 대한 저장, 조작, 검색, 어떤 변화를 처리하는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저장과 정보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DBMS라고 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DBMS 같은 경우에는 조작하는 조작자와 하드웨어 사이에 그거를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자, 또 조작자, 처리자, 프로세서 하는 사람들의 논리적인 요청을 컴퓨터 언어로 번역해줘야 된다. 우리가 한국말을 쓰고 영어를 사용을 하고 불어를 쓰고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 사용자들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려면 컴퓨터는 이진수로 연산을 하잖아요. 그 이진수를 기법으로 번역해 줄 수 있게끔 해주는, 즉 보통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글씨체를 표현할 때는 아스키 코드라는 말 많이 쓰죠. 이거를 컴퓨터 연산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바이너리 형태들로 번역해 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부터 해서 데이터의 입출력까지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를 DBMS라고 합니다. DBMS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기능이죠. 대용량의 정보 자료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신뢰성이 바탕이 돼야 되겠고, 앞서 저는 보안과 관련된 철저한 안정성 자체가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되게 컴퓨터가 여러분들 처음에 최초의 컴퓨터가 애니악인가요? 애니악이 만들어지고 에드삭이 만들어지고 진공관 시대를 거쳐서 직접 회로 시대, 지금 반도체까지 이렇게 건너오면서 다양한 프로세서가 개선이 되고 메모리도 많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컴퓨터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정보에 대한 구축 부분들을 사람이 직접 어떤 문서적인 대장으로서 관리하던 부분들을 컴퓨터로 전산화시키기 위한,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계속 저장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알고리즘과 저장 방식, 플랫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DBMS라는 걸로 정의가 되면서 DBMS에 대한 종류들이 처음부터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지금 현재 6가지 정도까지 진화가 됐는데요. 단순한 파일 시스템에서부터 계층형, 망구조, 객체 지향형, 관계형, 객체 관계형 이런 형태들로 많이 진화가 지금 진행돼서 지금 현재는 6단계 객체 관계형까지도 진화가 돼서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각각 세부적으로 이 DBMS의 종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단순 파일 시스템이죠. 단순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단순한 파일들만 관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순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두 가지 종류의 파일로 구성이 되는데요. 두 개로.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알파벳 또는 숫자 1, 2, 3, 4, 5처럼 순차적으로 자료가 저장이 되고요. 둘째는 그에 따라서 속성값이 숫차적으로 기록되는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파일 저장하기 위한 편리한 순서대로서 어떤 오더를 잡고 그 오더 내에 어떤 속성 자료들이 딸려 들어가게끔 해주는 그 형태로 저장이 됐던 시스템이죠. 단순한 저장 형식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단순 파일 시스템은 자료 사이에 어떤 많은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오더에 따라서 계속 정보들을 넣는데 여기에 넣었던 정보들이 다음 오더에는 또 다르게 또 중복돼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DBMS가 초창기 시절이니까 어떠한 유연성을 갖지 못해서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저장된 부분들을 변형하거나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비됐던 단점들이 좀 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좀 또 한번 바꿔보자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게 계층형 구조로 바꿔져요. 이런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 줄여서 이제 HDBMS라고도 불러요. HDBMS라고도 부르는데, 이 계층형 DB 같은 경우에는,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조상의 안에 자료들이 논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영역으로 구분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된 영역 밑에 나머지 영역들이 하위 계급을 형성하듯이 어떻게 보면 나무의 구조처럼 뿌리, 줄기, 이파리 같이 나뭇가지 형태들로 배열되는 형식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면 계층형 DBMS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저기 축구 경기 할 때 보면 이렇게 조별 편성을 해서 승자전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승전에 올라갈 수 있게끔 준결승, 8강, 16강 이런 형태들로 하이 트리를 계속 내려가면서 잡을 수 있게끔 구조를 구성시키게끔 했던 게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HDBMS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순한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데이터를 바꿔주는, 그러니까 기존의 단순 파일에서 데이터의 갱신이나 변형 과정에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갱신은 좀 쉽게 하지만 검색은 조금 폐쇄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대요. 또 어떤 속성 필드로 검색이 불가능하다. 앞서 봤던 것처럼 파일 구조상의 키워드가 먼저 주어져 있던 영역 안내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기록이라는 파트에서 있는 영역에서 첫 번째로 정해져 있는 그 영역 내에서만 가능하지, 그 하위 항목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 데이터들을 어떤 키워드로서 뽑아서 검색하는 것이 좀 불가능했던 시스템이었다. 그러니까 과거 시스템이기도 하죠. 아주 오래된 거고 지금은 사용하지는 않는 DBMS입니다. 또 사전에 정의된 지리 형태만 검색이 가능했다. 내가 어떤 구성을 했을 때 뜬금없이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브라질, 멕시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던 국가에 대한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가 세 번째 망구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네트워크 DBMS라고 그러고요. NDBMS라고 줄여서 NDBMS라고 부릅니다. 이 망형 또는 망구조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 NDBMS 같은 경우에는 계층형 DBMS하고 좀 비슷하게 유사하게 되어서 망을 형성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파일과 파일 사이의 하위 구조가 아니고요. 파일과 파일 사이에 어떤 여러 다양한 연결을 존재한다는 점에서 계층형과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계층이 가지고 있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개량형이죠.
어, 일단은 사용자는 특정한 파일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파일의 상층부에서 하층부 이르기까지 시스템 전체에 대한 탐색이 수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앞에서 계층형 같은 경우에는 뭘 검색하려고 그러면 내려가고 하부 구조로 내려가서 검색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단순한 하향 검색형 시스템을 극복한 시스템이라서요. 이거는 바로 검색을 할 때 자료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 즉 시간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고요. 따라서 데이터 모델링이 좀 검색을 수행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단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또 개선이 됐겠죠. 데이터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갈게요. 데이터 사이에 어떤 릴레이션 관련된 관계를 수정하는 것은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하는 게 좀 어렵게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 자체가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GIS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얘가 뭐 한 네트워크 DBMS의 하나 예인데요. 교수와 학생과 과목 간의 링크를 쭉 시켜서 연결해서 어떤 부분들이 연결이 가능한데 뭐 이 교수와 학생 간의 지도 관계, 교수가 어떤 과목을 강의하고 학생이 이렇게 수강을 등록해서 수강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관계가 정리가 되어 있을 때 어떤 뭐 가령 예를 들어 교수가 어떠한 과목에 대한 걸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수정이 쉽지가 않죠.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막혀 있는 형태의 DBMS였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뭐 GIS 툴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요. 이렇게 뭐 구조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될 딱딱한 데이터베이스 뭐 DBMS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활용되는 분야가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객체 지향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DBMS라고 그래서요. OODBMS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OODBMS. 이 객체 지향에 기반을 둔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렇게 개발을 시킨 거고, 그래서 어떤 객체, 오브젝트가 있으면 그 객체의 모델링과 데이터 생성을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객체들의 클래스, 어떤 그룹핑을 위한 지원의 일부 종류와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에 대한 상속, 그리고 서브 클래스, 그 다음에 그 객체들에 의한 기법 등을 다 포함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가 객체 지향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공간 객체, 특히 GIS를 이용하는 공간 객체에 다양한 내부적, 외부적인 관계를 다룰 수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공간 객체에 대한 관계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인접이나 포함이나 이런 성질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다룰 수 있다고 보면서 복잡한 객체로 구성되어 있는 현실 세계 재현에서는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체를 근간으로 해서 프로세싱을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 그래서 뭐 컴퓨터 보조 디자인 시스템의 CAD나 CAM 또는 멀티미디어 시스템 등에서는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GIS에서는 그나마 아직 널리 쓰이지는 않았다라는 거. 무엇보다도 GIS의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공간 분석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지난 시간에 GIS의 기능에서 여러분들 몇 가지들 많이 훑어봤었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었나? 보면은 우리가 정량적인 분석이나 패턴, 관계를 분석하다든지 또는 가까운지 먼지에 대한 근림 분석이나 어떤 트렌드를 분석하다는 거나 데이터를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해내거나 또는 다양한 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이런 객체 지향인 것보다는 어떤 이 점이나 선이나 면으로 되어 있는 포인트, 라인, 폴리곤으로 구성되어 있는 GIS 기본 공간 데이터와 이 속성 자료 간의 관계가 어떤 그림에 의한
그러니까 위치 정보만 가지고 있는 도형 자료로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GIS는 속성 자료까지 갖추고 있잖아요. 비도형 자료까지 연계를 시키는 어떤 릴레이션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객체를 지향으로 하는 부분들, 즉 단순하게 캐드처럼 설계 도면을 그리고 점과 포인트, 라인과 폴리곤을 그려서 디자인을 해주는 설계 도면 쪽으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어떤 속성 자료하고 또 특히 이 도형 자료들 간의 토폴로지라 불리는 위상 관계에 대한 설정 부분들이 각각에 대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형하고는 전혀 지향이 하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요. 객체 지향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 ODBMS 같은 경우에는 GIS에서는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영역들이 갖는 계층적인 구조. 앞에서 봤던 존 있죠? 영역들이 갖는 계층 구조를 일단 제거를 시켜서 시스템의 유연성을 아주 높인다라는 거죠. 그런 구조를 갖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실공간의 이 다양한 레이어들, 이 객체들에 대한 부분들을 레이어로 구축을 시켰는데 너무나 많은 방대한 양이죠. 그래서 이 계층 구조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를 다 독립시켜 놓은 상태에서 어떤 부분들 관계들을 맺기 위한 연산 과정들을 거칠 때 아주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논리적인 구조 자체가 테이블 형태로 비교적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아래 보이는 그림처럼요, 어떤 파일의 아까 구조에 설명했던 내용들처럼 어떤 이름과 학번과 학년과 학과와 학점 이런 부분들이요, 각각 내가 원하는 파트들로 여러 개를 뭐 검색할 수 있는 검색자나 로우 형태들에게 주는 기본적인 파일의 어떤 기록 부분 파트들도 구분을 시켜서 내가 다양한 목적으로 검색하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하기도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또 DB 프로그램 언어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SQL, 구조상으로 물어보는 쿼리 질이 랭귀지라고 불리는 SQL 방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되게 좋고요. 관계형은 릴레이셔널 해서 RDBMS라고 하고요. 데이터 RDBMS 같은 경우는 테이블 자체에 열을 구성하고 있는 필드 내의 속성 자료가 좋습니다. 속성. 지금처럼 이렇게 속성 하나, 학번 속성, 이름 속성, 학년 속성, 학과 속성, 학점 속성, 이런 속성 자료들이 있고요. 이러한 속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값들을 집합을 시켜놓은 도메인. 그래서 뭐 예를 학과의 하나의 속성을 주면 속성에 대한 영역 자체가 도메인이 이렇게 학과 도메인으로서 구성이 되겠죠. 이런 도메인. 또 이러한 테이블에서 속성 또는 필드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차수 라는 부분들이 또 구성이 되고요. 디그리. 다음에 DB 모델에서 테이블의 행, 표의 행을 의미하는 튜플이라고 불러요. 튜플. 전문 용어로 이 RDBMS는요, 이 튜플로 또 구성이 돼서 각 행들에 대한 부분들을 앞서 봤던 파일 구조에서 레코드를 의미하겠죠. 로우를, 그러니까 행을 의미하는 레코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테이블 속에 포함된 엔트리의 단일값인 릴레이션. 얘와 얘 구조적인 관계, 실제적으로 관계가 뭐가 있다라는 거, 그런 분들 뭐 예를 들어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을 릴레이션 관계들을 갖게 됐을 때 내가 뭐 예를 들어 학점이 3.0 이상 4.0 미만을 검색해줘라 그러면 그런 값들에 대한 관계들을 찾아낼 수 있게끔 쉽게 찾아낼 수 있게끔 해주는 릴레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간 객체, 즉, 여러분들은 도형 자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속성 자료, 이제 비도형 자료가 있죠. 비도형 자료에 서로 연계가 가능해서 릴레이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GIS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DBMS가 이 RDBMS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객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앞에서 했던 객체 지향하는 파트와 릴레이션 파트에 대한 장점들만을 딱 뽑아내서 새롭게 개발한 DBMS, 지금 막 이제 부각되고 있는 DBMS의 시스템이고요.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오라클이에요. 오라클.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라클이나 뭐 유니버셜 서버, 포스트그레스 등 이런 DBMS 소프트 프로그램으로 설명되는 이제 이 관리 시스템인 ORDBMS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간에 앞서 했던 다섯 번째에서 봤던 관계형 데이터 모델들을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대로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약간 까다롭게 굴었던 객체 지향형의 데이터 모델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객체 지향형 쪽에서는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서로 간의 데이터베이스와 클래스 간의 하이 클래스, 서브 클래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연결될 수 있게끔 만들어졌는데, 그것들이 좀 또 복잡해진 부분들이 있어서요. 객체 지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된 시스템입니다. 무엇보다 이 ORDBMS 같은 경우에는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먼트의 시스템의 중요한 문제점이었던 반복적인 그룹핑 하는 작업, 포인터를 추적하는 작업, 자료형의 한계를 제거를 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의 호환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 6가지에 대한 DBA들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했는데요. 요 정도의 정의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계층형이라는 것은 나무 구조로 되어 있는 하위 계급을 쭉 형성하듯이 쭉 내려가는 구조다. 그 다음에 망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객체와 객체 간의 어떤 계층적인 하위 계층을 가지는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연결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객체 지향 같은 경우에는 내외부적인 관계를 가지고 복잡한 객체를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의 효과적인데, 말 그대로 객체라는 건 공간적인 자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GIS에서 널리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객관식 문제로 했을 때 다음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드는 계층 구조들을 제거를 해서 서로 테이블이나 뭐 데이터와 가는 구조 간의 자료 구조 간의 서로 연계성들을 충분히 해서 GIS에서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보기가 나오면 1, 2, 3, 4번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5번인 거고요. 6번까지도 아직 GIS에서는 많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6번에 사용되고 있는 이 객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먼트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래서 내용들이 객체 지향이다, 관계 지향이다, 뭐 객체 관계를 섞었다, 망구조다, 계층형 구조다, 이런 그 용어에 대한 의미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GIS는 RDBMS다. 그래서 관계형이구나. 그래서 RDBMS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까지는 꼭 확실히 짚어 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위한 소프트웨어인데요. 현재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는 DBMS의 종류는 어떤 회사별 또는 특성별로 보급되어 있는 게 되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제작사들은요, 각자 고유의 데이터베이스를 거의 하나씩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DBMS가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엇보다도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DBMS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관계형 DB 관리 시스템과 상당 부분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무슨 소프트웨어가 있는지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서, 그래서 한번 체크만 해보는 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는 오라클이에요. 한 번씩들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DBMS라는 거를 상업용 제품으로 판매한 회사고요.
1979년도 상당히 오래됐죠. 79년도에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라클은 대용량 처리, 그 다음에 이 DB에 대한 관리나 처리나 분석이나 이런 등등에 대한 작업의 안정성, 그리고 다양한 운영체제, 윈도우나 리눅스, 유닉스 같은 운영체제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래돼 왔고 노하우가 많이 직결돼 있고 여러 운영체제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일단은 가격 자체가 비싸요.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설계 디자인을 할 때 좀 배우기가, 일반 사용자가 배우기가 되게 까다로워서 개인보다는 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SQL 서버 또는 요즘에는 MS SQL 서버라고도 부르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는 아시죠? 윈도우즈 개발했던 MS사하고 사이베이스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80년대 초반쯤에 만들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만들었고, 현재는 사이베이스가 나갔고요. MS사에서 단독으로 개발해서 지금 현재 계속 상용화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S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단점이 뭘까요? 그쵸, 써있네. 운영체제 윈도우즈 계열 아니면 사용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하지만 윈도우즈가 우리가 보통 무료로 저희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많이 알려진 게 리눅스 계열이 있죠. 그래서 리눅스 운영체제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제 윈도우즈에 많이 접해 있는 것 자체는 인터페이스 자체가 우리가 입력장치 마우스나 뭐 다른 것들을 이용해 쉽게 접근을 가능하고 비주얼 인터페이스가 너무 잘 되어 있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윈도우즈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소프트웨어인 SQL 서버 같은 경우는 사용자 메뉴도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능도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어서 개인 사용자들한테 앞에서 어떤 기업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일단은 그런데 윈도우 계열에서만 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DB라는 것 자체가 양이 방대하잖아요. 근데 MS에서 개발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스템적으로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로딩 자체가 되게 상당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윈도우즈 계열보다는 그거를 좀 적게 탈 수 있는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에서 좀 쓰고자 하는데 거기서 많이 적용되고 있지는 않으니까 아직은 멀리 퍼져서 시장 점유율이 되게 높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사용자에 대한 폭을 넓혀가고 있는 DBMS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DB2라는 소프트웨어고요. 지금 많이 유명하지 않지만 이제 초창기 컴퓨터 막 나오고 그럴 때는, 지금 뭐 컴퓨터 그러면 이제 여러 회사들도 많이 하드웨어 제품들 만들어내지만, 초창기 때 저 같은 경우에 중학교 때 처음으로 컴퓨터를 만지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IBM 컴퓨터 그러면 최고로 쳐줬었거든요. 그래서 IBM에서 1983년도에 발표한 관계형 DBMS다, RDBMS 소프트웨어이고,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되게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앞서 봤던 MS SQL 서버에 비해서는 리눅스나 유닉스가 같은 운영체제도 많이 수행되고, IBM에서 운영하는 운영체제고요. 또 물론 윈도우에도 돌아가고요. 또 선이라는 이제 우리 대용량 서버형 마이크로 스테이션이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대용량 처리가 가능한 이런 하드웨어를 생산하고 있는 선에서는 뭐 운영체제를 솔라리스라고 써요. 솔라리스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하는데, 이런 운영체제를 타지 않고 다양한 운영체제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여러 개 종류로 다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라클에 이어서 시장 점유율 2위를 현재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DB 소프트웨어예요. 자, 다음에 네 번째는 인포믹스라는 겁니다. 인포믹스. 유닉스 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세계 최초의
RDBMS 소프트웨어예요. 1981년도에 발표돼서 현재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앞서 봤던 오라클 DB2하고 더불어서 3대 DBMS 관계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는 인터넷에서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개발된 개념이 파운데이션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파운데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 아니면 비디오, 뭐 이미지 파일, HTML 또는 지리정보 데이터 또는 기타 여러 복잡한 데이터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통합할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또 이런 트랜잭션 엔진 자체를 외부로 확장하는 데 필요한 전문 툴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서버 관리 데이터들을 자바 또는 컴프러스 프로그램 기능과 통합하도록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인터넷에서 활용이 가능하게끔 해주고 있는 게 인포믹스입니다. 다음에 MySQL이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거는 공개 프로그램입니다. 위에서 앞서 설명드린 네 가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상용 프로그램, 즉 돈을 주고 사야 되는 프로그램에 반해서 MySQL은 공개 프로그램으로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면 누구나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요. DB 소프트웨어에는 SQL 있죠. 구조적으로 지리를 던지기 위한 랭귀지 방식인 DB용 랭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QL을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되게 적합하고요. 소스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뭐 리눅스 운영체제처럼 소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편리하게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그러면 소스를 수정을 해갖고 자기한테 맞춰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보통 표준 SQL이라는 게 있는데요. 표준 SQL을 잘 지원하고 있고 다양한 기능을 막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요. 무료다 보니까. 근데 속도 조절은 기능이 여러 개가 없다 보니 위에서 언급했던 4개의 소프트웨어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좀 빠르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 속도 면에서 좀 빠르고요. 또 다양한 운영 체제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또 소규모 데이터 그러다 보니 이제 기능이 많이 없고 그런 게 이제 조그만 규모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에 구축을 할 때 좋고요. 플랫폼도 여러 가지 지원하는데 무엇보다 지금 이게 컴퓨터 보면 인터넷에 좀 최적화된 PHP 소프트웨어 PHP 기능들 있죠. 그래서 프리 하이퍼텍스 프로토콜인가 뭔가 이렇게 약자가 있을 거예요. 그 PHP라는 건 이제 그 요즘 그 인터넷 XML이나 HTML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현재는 이제 좀 죽어가고 있는 추세긴 한데요. 액티브엑스하고 많이 이렇게 경쟁을 했던 것기도 하죠. 그래서 PHP에 약간 최적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무료라는 게 무조건 강점이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면, 인터베이스라고 불리는 지금은 이제 개발 소프트웨어들 보면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C++, C++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 소프트웨어 많이 쓰이는데, 예전에는 이제 C 랭귀지가 개발 언어로서 많이 사용될 때 볼란도시라는 게 있었어요. 볼란도시. 그래서 그게 덴마크라는 회사인데요. 덴마크의 볼랜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든 DBMS고요. 인터페이스는 앞서 봤던 오라클이나 MS SQL 서버보다는 가격은 되게 월등히 저렴하면서 안정성과 성능이 매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 델파이 있죠. 델파이하고도 호환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일반 서버는 물론 임베디드 OS, 이제 임베디드라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뭐라고 설명할까? 뭐 냉장고나 컴퓨터가 텔레비전이나 뭐 우리가 MP3 플레이어나 이런 것들이 뭘 작동을 시키려고 우리가 넣으면은 그 안에서 연산을 하겠죠. 회로 기판에 연산할 수 있게끔 돌아가는 운영 체제가 있겠죠.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도 하다못해 핸드폰 안에 OS가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전자제품을 구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운영 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저 인베디드 오퍼레이팅 시스템 OS에서도 가동이 되어서 어떠한 다양한 플랫폼에 이 DBMS를 이식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인터바이스입니다. 얘들은 좀 최근 들어서 MySQL이 많이 뜨니까요. 무료로 하다 보니까 얘들도 자기네 이제 영업적인 측면보다는 자기 회사들을 알리는 측면에서 공개용으로 무료 버전인 파이어버드라고 불리는 요
실제로 공개형 소프트웨어 소스까지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QL, RDBMS 자료인 파이어버드도 출시돼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간 데이터의 도형 데이터와 비도형 데이터, 이 데이터들을 서로 속성 자료들과 이 도형 자료들을 연결해서 저장을 해서 그 관계를 맺게끔 해주고 그것들을 우리가 꺼내서 공간 분석을 이용하기 위한 자료로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데이터죠. 데이터인데 이 메타데이터라는 거 시험 문제 아주 잘 가끔씩 나옵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요. 실제 데이터는 아닌데요. 데이터베이스 또는 어떤 공간적인 자료인 레이어, 비도형 자료인 속성 자료, 공간의 형상 이런 등과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내용, 품질, 조건, 특성,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서 뭐 우리가 공간 자료 GIS 데이터로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쓰이는 자료는 아닌데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라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새우깡 과자를 하나 산다 그러면 새우깡을 과자라는 그 본체 데이터가 있을 거고 자료가 있을 거고요. 그 과자를 둘러싸고 있는 봉지도 하나의 데이터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봉지와 과자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바깥쪽에 보면은 새우깡에 대한 상표나 날짜나 뭐 바코드나 이런 부가적인 자료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메타데이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즉 보통 얘기할 때 메타데이터를 뭐라 그러냐면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로서 데이터의 어떠한 히스토리, 우리가 이제 보통 개인의 히스토리 그러면 이력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이력서 그러죠.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에 대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메타데이터들은 왜 필요했느냐, 그래서 목적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각각 GIS 데이터들을 구축을 할 때 다른 사용 목적으로 데이터들을 제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GIS 활용 분야들이 군사용이라든지 또 기상청에 쓴다든지 환경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공장 설비를 위한 목적이든지 다양한 목적으로 저장을 하다 보면 어떤 포맷 자체에 대한 변화도 있겠지만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도 내가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맨홀의 위치를 찾겠다 했을 때 내가 토탈 스테이션을 찍었는지 GPS로 찍은 건지, 얘는 정확도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2학년 때 배웠던 트래버스 측량을 했든지, 뭐 예를 들면 삼각 측량을 했다든지, 거기에 허용하는 정확도 범위 안에 들어온 것서 그 정확도로 들어와서 처리를 해서 그 데이터들을 도형 자료로서 구축을 했을 텐데, 그걸 구축했을 때 그 정확도는 얼마만큼 돼 있는 건지 등등. 실제로는 이용하는 GIS 분석에서는 이용되지는 않지만 어떤 다른 목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특성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기 위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여러 방법으로 구축한 자료들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자료 활용을 극대화하자. 서로 다른 목적으로 구축이 되었던 데이터지만 내가 새로운 목적으로 뭔가 구축을 할 때 기존에 이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다면 그 목적에 맞게끔 이거를 다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렸지만 DB 구축에 가장 많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료 활용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발한 부분들이다. 요 정의도 많이 나오지만요,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인지에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체크 꼭 하도록 하시고요. 먼저 개요 및 자료에 대한 소개, 그래서 데이터가 이름이 뭔지, 개발한 사람이 누군지, 또 지리적인 공간적 범위가 어딘지, 위경도로서도 표시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인공위성 영상으로 촬영된 이미지가 하나가 씬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 씬이 있으면 이 이미지의 크기는 위경도상으로 어디에 해당된다 등의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이 데이터에 대한 품질, 그래서 정확도 파트, 얼마나 정확한지, 완전한지, 일관성이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적어 놓게 되어 있고요. 또
자료를 코드화하기 위해서 레스터나 벡터 같은 데이터의 모델이 무엇인지, 자료 구성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공간 데이터들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면 내가 이 우리나라에 쓰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GRS80 타원체를 기준으로 한 ITERA B2000 좌표계에 의한 세계 측지계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어느 TM 투영법을 사용하고 또 어디 투영 원점, 서부 원점 썼는지 중부 원점을 썼는지 동부 원점을 동해 원점을 썼는지 그런 정보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도 투영법 등의 데이터들, 좌표계에 대한 개념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왜냐면 서로 다른 좌표계라면 아무리 오버레이에서 중첩 분석을 하고 싶어도 전혀 다른 지역이 돼버리죠. 다른 위치에 걷게 되고. 다음에 형상 및 속성에 대한 정보에는 이 지리 정보가 수록했던 방식, 그 다음에 정보 획득 방법,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던 기관이 어딘지, 취득 형태, 또 데이터에 대한 가격이 얼마인지, 레퍼런스 인포메이션 해서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 뭐 일지 등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걸 메타 데이터라고 합니다.